작품 해설. 현진건의 작품 세계와 고향의 위치. 현진건의 작품 세계는 크게 작가 자신의 신변 체험적인 것과 허구적 상상력에 의한 것, 그리고 신문연재 장편소설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빈처, 타락자, 술 권하는 사회 등이 있는데, 현진건 자신을 모델로 삼아 가난에 직면한 식민지 지식인의 삶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유형에는 불, 운수 좋은 날 등의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는 식민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와 시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적도, 무영탑, 흑치상지와 같이 신문에 연재된 장편소설들로서 1930년대 일제일 탄압이 다시 강화되자 많은 작가들처럼 현진건도 대중소설 혹은 통속소설의 길로 접어들던 시기의 작품들이다. 하지만 역사소설의 경우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향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두 번째 유형이란 초기의 신변잡기적 소재에서 벗어나 소설 본연의 고향인 허구적 상상력에 의해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현진건의 창작 수준이 본격적 궤도에 진입하던 시기이다. 초기의 미숙성에서 벗어나 사실주의 작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인물의 구도로서 빈처 계열의 초기의 작품들이 대부분 부부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고향 계열의 작품에서는 좁은 부부의 관계에서 벗어나 확장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운수 좋은 날의 경우 여전히 부부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이들 부부는 초기 작품들에서 보이는 가정에 한정된 관계가 아닌 일제식민지라는 사회적 관계로 확대되어 있다. 고향 역시 나와 그라는 단조로운 인물 설정이지만, 이 두 인물은 그대로 식민지 조선의 얼굴을 대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공간의 확대로서 초기 계열의 작품들이 방 안이라는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중기 이후의 작품들에선 방 밖이라는 공간적 변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안과 밖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에 멈추지 않는다. 공간의 이동 혹은 확대는 곧 작가의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작품들이 주로 방 안에서 한탄과 서름에 갇혀 있었던 것은 현진건의 현실인식의 협소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간적 협소함은 곧 의식의 협소함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초기 작품들의 한계, 곧 현실적 문제에 대한 소극적 응전 방식으로 나타난다. 빈처에서 보여진 무능력한 남편과 술 권하는 사회에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한다며 자조에 빠지는 모습은 그대로 방 안이라는 폐쇄적 공간에 갇혀있는 의식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방 안보다는 방 밖이라는 확장되고 개방된 세계로 공간의 변화를 꾀한다. 이는 현진건의 현실인식의 깊이와 넓이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때의 작품들에 이르러 식민지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적 예민함이 돋보이기 시작한다. 운수 좋은 날과 고향이 그 좋은 예인데, 이 두 작품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고달픈 민중들의 삶을 예리한 촉수로 그려내고 있으며, 특히 설정된 공간적 배경은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이처럼 고향은 현진건의 작품 세계 중 초기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허구적 집정물이라는 소설 본연의 모습에 다가서 있는 작품이자, 식민지 현실의 모습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고향에 나타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 고향은 1926년 현진건이 발간한 최초의 단편집 조선의 얼굴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이다. 고향은 관찰자인 나가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와의 대화를 통해 조선의 현실에 눈뜬다는 내용이다. 비록 단순한 플롯이지만 여기에는 당시 식민지 조선의 시대상을 집약해 그리고 있는데, 현진건은 이를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이라 명명하고 있다. 나는 대구발 서울행의 기차에 몸을 싣고 오던 중 흥미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선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러고 발은
간발을 하였는데 집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스럽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이었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을 곧잘 철철 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조금은 해학적으로 그려진 그의 묘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옷차림이다. 그는 두루마리 격으로 기모노를 두른 채 그 안에는 옥양목 저고리를 내어 보이게 입고 있다. 게다가 바지는 중국식으로 입고 있으며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없다. 한중일 삼국의 옷을 모두 걸쳐 입은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는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의 비애가 숨겨져 있다. 국가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국민이라 칭할 수 없다. 그들을 호명해줄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겐 정체성도 없다. 만약 그들이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인들이라면 그들의 국가는 바로 그들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들은 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모국어를 버리고 제국의 언어를 습득할 것이며 또 제국의 법과 체계, 규범을 배워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식민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의 모습이란 바로 국가를 상실한 조국이 부재한 식민지 민중의 슬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저 가혹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삐에로처럼 삼국의 옷을 온몸에 걸쳐 입는다. 한 몸에 세 국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곧 정체성의 부재를 의미한다. 즉, 그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그렇다고 중국인도 아니다. 그에겐 국적이 없다. 아니,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인도 되었다가 일본인도 되었다가 중국인도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차에 함께 탄 일본인과 중국인에게 말을 건다. 잠자리라도 얻어보기 위해서이다. 그는 고아이자 미아이다. 나라 없는 고아이자 나라 잃은 미아인 것이다. 아무도 그런 고아, 미아에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인, 중국인 모두 그를 무시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에게 소외는 운명인 것이다. 일본인과 중국인은 외면했지만 조선인인 나는 외면하지 못하고 서울까지의 여정을 함께한다. 기차 안에서 그가 늘어놓는 암만 해도 주절되지 않고는 못 참을 수다는 현진건이 바라본 조선의 모습, 즉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에 대한 것이다. 그의 체험은 개인사적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서울까지 그와 동행한다는 말에서 암시하듯이 그와 나는 조국을 잃어버린 식민지 민중이라는 운명 공동체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체험은 그대로 나의 체험이자 나라 잃은 조선인의 체험인 것이다. 여기서 그가 이야기하는 조선인의 얼굴은 식민지의 수탈 정책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그려지고 있다. 1908년 설립된 동양척식회사는 일제가 경제 침략의 발판을 삼기 위한 전위적인 기구였다. 동양척식회사의 조직적 농민 수탈은 1920년대 농촌 생활의 궁핍화와 소작쟁의 원인으로 이어졌으며 일본인은 조선 농촌의 지주로 만들고 조선의 농민들은 조선과 만주의 소작인으로 축출되었다. 소작인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다. 동양척식회사의 소작료를 물고 나면 이번에 중간 소작인 차례다. 양쪽에서 가져가니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출의 3알도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고향에 머물 수 없게끔, 그래서 만주나 간도로 이주하게끔 만든다. 그는 17살 되던 해 가족과 함께 살기 좋다는 서간도로 이주를 한다. 그러나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할까. 그곳의 비옥한 전답은 이미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던 것이다. 1923년 12월 31일 동아일보에는 당시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3분의 1이 중국인의 소작 생활을 하고 있으며 허물어져가는 2칸짜리 방 안에서 온 가족이 기아와 추위에 떨고 있다.
게다가 지주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욕설과 몰매가 떨어져 정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연루를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전하고 있다. 결국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은 그를 다시 떠돌이의 삶으로 밀어낸다. 그는 신의주, 안동현, 규수 탄광촌, 오사카 철공장 등을 거쳐 고향에 돌아왔으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곳은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처럼 변해버렸다.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다. 오직 무너지다만 담만 질비할 뿐이다. 고향이란 생의 출발지이자 삶의 최종 목적지에 해당한다. 고향은 모태, 즉 어머니의 자궁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인간은 밖의 삶이 신선할수록 모태회귀 지향성이 강해진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고향은 염상섭의 만세전에서처럼 구더기가 끓는 무덤으로 변해버렸다. 볕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작품 말미에 있는 이 민요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던 조선 민중의 아픔이 그대로 배어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인 전토는 일제가 수탈을 위해 강제로 신장로로 바꾸었고, 그러한 현실에 비판의 소리를 높이는 자는 감옥으로 가며 가진 것 없는 노인은 죽어서도 선산이 아닌 공동묘지로 내몰리며, 인물이 좋은 처녀들은 유곽으로 팔려가는 이 거대한 모순과 부조리의 슬픔의 현장이 바로 조선이며, 그것이 당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맨 얼굴이었던 것이다.